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수출입 물가 증감률인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죠. 자, 그런데 수입 물가가요, 전월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네? 그럼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니까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무려 19.2% 급등을 한 겁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죠. 자, 수입 물가 지수는요, 공급층 인상 요인을 알 수 있는 주요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무려 19.2%를 폭등시켰나 봤더니 원재료 부분에서 47.5%, 그리고 석유류 제품에서 58% 급등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원자재 가격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특히 수입 물가 지수는 환율에도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환율보다도 오히려 유가의 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6.4%가 나왔죠. 이거와 더불어서 8월 수입 물가 급등 지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반기에도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점점 물가 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포털 접속하면 제일 먼저 물가 불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불닭볶음면과 왕뚜껑도 오른다고 합니다. 삼양, 팔도 모두 다 라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업체들끼리 서로 눈치 보다가 어느 한 업체가 올리면 나머지도 같이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우유 가격 인상도 초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크 인플레이션이라 해서 우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빵 요금이나 또는 커피숍 요금이 올라간다는 동반 이제 여러 가지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야, 지금 물가 비싼데 안 올리면 안 되겠냐,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과자까지 많이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들 업체가 돈독이 올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국제 이제 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는데, 자, 올려야지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올리나 괜히 총대 매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분위기나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올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요, 공산품 중심의 물가 불안이 이어질 거고요. 자, 공산품 중심의 물가 불안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다? 바로 서비스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서비스 중심의 물가 불안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국민지원금도요,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불이 되죠. 그래서 동네 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설령 더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소비심리 위축 부분과 실제 소비 감소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4분기 때 뭐 2%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영업손실이 무려 7,648억 원을 기록을 했답니다. 적자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서 비용이 커져버린 부분인데 인상은 자제해야 되니까 결국엔 그것이 적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도 그렇고요, 버스 요금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워낙 장기간 억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한계치가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공서비스 요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통계상 물가 착시 효과가 내년에 없어져요. 예를 들어 고교 납입금이나 뭐 교복비 아니면 급식비 이런 것들 정부가 복지 확대한다 해서 나가는 지출이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가 잡으면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된다? 가만히 있어도 0.3%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통화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 8월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한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물가가 지금처럼 높다면 11월 추가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금리 인상보다 11월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왜 추가 인상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요, 매도자가 미세하게 우위인 상황입니다. 매수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마음 급한 건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신고가를 사주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1억만 원 비싸게 사주면 전체적인 가격이 쫙 올라가 버리는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음 급한 매수자가 왜 사주냐? 결국에는 저금리의 장기화의 기대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금리의 장기화 기대감부터 꺾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두 차례 정도 올려야 경계감이 발생하면서 야, 나 이렇게 비싼 가격에 금리 인상 시기에 못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파트값 상승도 일단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차례 올려도 폭락은 안 해요. 그냥 상승을 일단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주랑원의 총재도요, 두 차례까지는 코로나19 긴급조치의 회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1.25%였죠. 그것도 낮다 뭐 싫어한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자, 거기서 0.75% 더 낮췄으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뻥튀기가 안 될 수는 없는 환경이었죠. 게다가 전세 시장 불안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차례까지는 긴축 경계와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19 긴급조치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시킨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주랑원의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에서는요, 8월 인상 한번 하고 나서 부채 증가율과 성장률, 물가를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과연 금리 인상 이후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볼 것이고, 또 하나, 야, 이게 부채 증가율이나 성장률, 물가 등이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보고요. 아, 이거 계속해서 문제가 일으켜지네? 그러면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 좀 달라진 시각으로 자산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올해가 가장 매수자가 불리한 시기인데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많지는 않은데 계속 사주고 있어요. 자, 미국도 물가 불안에 따른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가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죠. 자, 그런데 처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던 8월 11일에는 한국 시간으로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변화가 크진 않았습니다. 왜? 이거 일시적 인플레다. 이거 일시적 인플레. 봐봐, 고점 찍었잖아. 더 이상 못 오르고 있잖아. 이제 내려갈 일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다음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7.8%로 예측치보다 높았습니다. 야, 이것으로 물가 불안 좀 지속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두기적인 발언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높아도 통화정책 변화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 없는 수치가 되니까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도 물가 불안에 따른 민심 수습이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7월까지만 해도 물가 본격적인 인플레 징후 아니다 언급을 했다가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실제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으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펙 플러스에다가 증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미국 내에서도 지속적인 인플레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죠. 물가 불안하죠. 성장률 잘 나오죠. 게다가 금융 불균형 부분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양적 완화 정도는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정책을 이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비둘기파들도 이젠 테이퍼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8월 12일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4주 연속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37만 5천 명으로 전월 대비 한 10,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에 나오는 8월 고용 지표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환율이 1,100원 후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환율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이 테이퍼링과 내년에 조기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서 1,200원대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환율이 좀 낮은 편이었죠. 그러면은 올해 대비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유가 부분입니다. 물가는 거의 유가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입 물가 부분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유가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지금 유가가 한 70달러 중반까지 갔다가 60달러 후반까지 빠졌어요. 왜 빠지신지는 아시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인구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나 인도 등에서도 자꾸 경제 재개가 미뤄지거나 계속해서 봉쇄가 강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실질적으로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당분간 $60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자, 대부분의 국가들이 올해 백신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도 조만간 백신 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그 백신에 따른 집단 면역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단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과 입원율만 잘 관리가 된다면 단순하게 확진자 수만 보고 나서 방역 대책을 세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동시에 엄청난 원유 수요 증가가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 원유 가격이 얼마나 높게 형성되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대에서 $70대에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반기에. 내년에 배럴당 $80에서 $9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 물가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었던 5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때도 물가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결국엔 마지막에 무엇이 문제됐다? 서비스 물가 요금 인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서비스 물가 요금 인상의 압력에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주목하셔야 되는 건 딱 3가지예요.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 첫 번째, 환율. 미국에서 얼마나 긴축을 빨리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유가 부분입니다. 자, 올해 팬데믹 다시 확산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유가 가격이 하락했지만 내년에 집단 면역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면서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과연 공급 규모에 비해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할 것인가, 그 요소를 봐야 됩니다. 유가가 내년에 올라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는 무리하게 못 올릴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워낙 장기간 억눌러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단순하게 내년에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내년에 기준금리 3차례 올려, 올해 2차례 올려, 5차례 올려도요, 부동산 가격 바로 안 떨어져요. 왜냐? 과거의 사례를 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적용이 됐었거든요. 게다가 내년에 입주 물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 지역이 이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물가와 이제 기준금리와 입주 물량이 동시에 찾아와야 전세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급매물이 늘어나고 매매 가격 하락은 급매물 간의 경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로소 가격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건데 내년에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올라간 금리가요, 2023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딱 3개 아파트 단지만 보여드릴게요.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 6,700세대가 2023년 11월에 입주하는데 둔촌주공 12,000세대도 같은 달에 입주하네. 그리고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2023년 2월에 입주합니다. 3,300세대예요. 이거 3개만 합쳐도요 22,000세대가 넘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는요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준금리가 그 시기까지 유지가 된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19년 상반기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100% 내년에 물가 전망 등은 유가 전망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청약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에 매수자로 나서는 건 저는 굉장히 말리고 싶습니다. 공급적인 측면, 금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유리해진다? 2023년에 유리해지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가 포커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